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 시간에는 2020년 지방직 7급 헌법 기출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전체적으로 조금 수준들은 좀 항상 어렵죠, 시험은. 그래서 일단은 뭐 저는 중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평가하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좀 무난한 출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국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뭐 6개월이 지나고 말 것도 없죠. 외국 국적 취득한 날 바로 배신이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틀렸고요. 2번.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로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없으며, 그렇죠. 우리 국민이야만 누리는 뭐 도선사, 뭐 항공기의 주요 관계자 뭐 이런 것들. 이들 권리 중 대한민국 국민에서 취득한 것으로서 혹시라도 뭐 신분 같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뭐 재산적인 가치가 있다. 자, 이런 것들은 양도할 수 있으면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빨리 3년 이내에 넘겨라. 여기 정답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자로서 여긴 자는 이제 아들이 아니라 남자 여자 그 자녀라는 뜻이죠.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가를 신청할 때 함께 수반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성년은 안 되고요. 미성년이어야 됩니다. 그죠? 묻어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미성년자. 만약에 성년자라면은 이제 좀 그 3년 정도의 간이 귀화가 좀 허용되는 뿐이죠. 4번 출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만 출생과 동시에 아니죠. 지금 부에서 부모 양계의 혈통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에서 1번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판단이에요. 판단. 여기 지나가던 차 빨간 차 봤어?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그거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를 말한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양심의 자유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유지와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위해 개인의 윤리적 정체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렇죠? 사람이 짐승 혹은 이 사물과 다른 게 그런 측면이죠. 3번.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이 처벌 규정이죠. 근데 병역법 처벌 조항에 병역법 처벌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지금 소집에 응하지 않은 이유를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그냥 늦잠 자서가 아니라 양심적 측면에서 거부한 사람, 침해하는 거네. 이 처벌 조항은 침해가 아니라 그랬죠. 그 병역 종류 조항에 대한 복무를 대체식 복무를 규정하지 않는 게 유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려진 게 처벌 조항이 아니라 병역 종류 조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 받았습니다. 4번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로서 어떠한 사상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안에 머무르고 있는 한, 그죠? 안에 머무르고 있는 한은 제한 자체가 불가능하죠.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서.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이제 절대적 기본권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국무총리에 관한 거 보겠습니다. 옳은 건데요.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 기획부 장관 순서가 아니라 순서가 바뀌었죠. 기획부 장관, 교육부 장관. 그래서 이제 부총리 서열 1위가 여기고 부총리 서열 2위가 여기죠. 그 다음에 이제 직무를 대행하고 둘 다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혹시라도 대통령이 있어서 지명을 하게 되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그 사이에 껴들어갑니다. 그 다음부터가 정부 조직법 순서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장관, 뭐 병무총장 이런 사람들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스스로 독립적으로는 중지 취소 못하고 반드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이게 정부조직법의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정부조직법 18조로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기관이라기보다는 보좌기관이라고 그러죠. 3번.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위원이다. 부의장이라는 직함이 있군요. 대통령은 의장, 국무총리는 부의장, 그 다음 나머지 18명이 국무위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15에서 30인데
지금 현재상으로는 뭐 18개 부처 18명이 국무위원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에 겸임이 안 됩니다. 만약에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장은 사실 소장으로서 성격과 재판관으로 성격을 겸임할 수가 있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 틀렸고요. 4번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첫째 관은 보좌기관입니다. 보좌기관. 따라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아니에요. 독자적인 권한 없습니다. 반드시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만 해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통화를 하는 기관이지 독자적인 권한을 갖는 게 아니고 이 두 말은 모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맞아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각부를 통화할 뿐이다.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감사원 보겠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국무총리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보니까 잘못된 것이 자꾸 이런 거 명령이 잘못됐더라. 이런 것들이 재정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된 어떤 공무원들의 직무와 예산 집행에 어떤 법률이 잘못됐다, 명령이 잘못됐다 그러면 정부안으로 노력을 해라 이 말이에요. 법률 재개정을 위해서 또 이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너희들 스스로 고쳐라 이런 거죠. 2번 감사위원회 회의, 감사위원회의죠. 제적감사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감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 여기 아니라 이렇게 제적감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냥 의결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빼버리면 됩니다. 제적감사위원 과반수가 찬성. 이걸로 의결을 합니다. 의결 정족수가 조금 독특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외워주셔야 돼요. 몇 명 안 되니까 지금 7명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벌써 정답은 나와버렸네. 1번 옳은 거네요. 옳은 거 이렇게 하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1번 옳고 그 다음 2번 틀렸죠. 그 다음 3번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이야. 여기가 포함이죠. 그래서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을 이루죠. 거기랑 이제 사무 대비를 이루죠. 그래서 맥시멈이 11인.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며 원장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면 국회 동의 있어야 됩니다. 감사위원이 없어도 되죠. 우리 1차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는 거고 감사위원이 마치 국무총리가 행정각부장이라든가 국무위원 임명하듯이 원장이 제청만 있으면 돼요. 둘 다 4년 임기에 1차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동의 없이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원장이 지정하는 감사위원이 아니라 연장자입니다. 연장자. 그러니까 최장기간 제적한 그렇죠? 지정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요건 FM대로 그래서 원장이 사고 이르면 일단은 짬밥. 짬밥은 서열 마지막이네요. 짬밥이 아니라 계급이 먼저 사이에 껴들어가죠. 계급이 일단 최장기간 재직한 그렇죠. 짬밥이네요.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 계급이 없으니까 그래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디행하고 기수가 똑같은 사람이 그때 임명된 사람이 2명이다. 그럴 때 연장자로 가요. 그래서 지정이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 그 다음에 재판 청구권 등은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래요. 그래서 특히 재판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실체적인 이런 것들을 담보하는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당근이고. 자, 그래서 기본권의 주체성 인정이 됩니다. 2번 기본권 주체성 인정 문제와 기본권 제한의 정도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주체냐 그 다음에 제한이 가능한 이거는 별개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근로권리에 관한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이 곧바로 우리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보장을 그러니까 제한을 우리 국민만큼만 한다. 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당연한 내용이고요. 그다음 3번
참정권은 인간의 자유라기보다는 국민의 자유이므로 공직선거법은 외국인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거 틀렸죠.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지금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권이 없어요. 근데 지방선거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외국인 체류대장에 3년 이상 등록돼 있으면은 일정한 요건하에 지방선거에는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네요. 자, 4번 근로의 권리 중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원래 이제 일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이 우선이죠. 그런데 여기는 액센트가 어디 있어요? 환경이죠, 환경. 막 예를 들어서 막 100도씨에서 막 계속 살인적인 더위에서 계속 일하게 해라. 뭐 방호복은 썼지만, 아니 그건 일정 기간 그 환경의 어떤 부분, 너무 독극물이 독성이 심하다, 뭐 이런 것들은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저기 3번이죠. 3번. 그래서 외국인에 대해서도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공직선거법이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전문 과목을 표시한 치과 의원은 표시된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는 그 교정 전문이 그럼 교정만 하는 얘기죠. 응? 예를 들어서 뭐 치주과 전문 이빨 뿌리만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직업 수행의 자유를 의사는 낼 수 있는데 그 규제가 너무 과하더라. 그래서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지금은 그런 제한 없죠. 법인의 임원이 잘못했어요. 법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법인의 임원이 잘못했는데 법인이 등록이 실효되도록. 그렇죠? 너무 심하다 안 심하다? 심하죠. 그래서 이제 법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만약 법인 자신이 잘못했는데 그런 부분에 해당이 돼서 등록이 효력을 낸다. 그건 그렇지가 않은데 이거는 이제 약간 자기 책임만 지기 비춰도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실제 법인이 그 잘못해 가지고 등록을 실효시키는 것은 합헌이고요. 법인의 임원이 잘못했는데 법인의 등록을 없애는 거. 요게 지금 이제 위헌으로 봤어요. 그래서 2번도 맞고요. 자, 그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헌법 15조에서 보장하는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계속적인 소득 활동을 의미하고 성매매 역시도 성판매자 입장에서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소득 활동에 해당함을 부인할 수 없으나 성매매자는 이제 팔고 사는 이런 뜻이죠. 둘 다 팔고 사는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 정책에 반하지 않는다. 아니 뭐 내가 소득 활동하는데 왜 이걸 문제 삼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가는 기본적으로 성매매에 있어서의 이 판매자, 그렇죠? 성판매자가 매매라고 하면은 대등한 지위여야 되는데 대등하지 않다고 봤죠.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여리적인 지혜에서 벼랑 끝으로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판매가 너무 자발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적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3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4번 변호사 시험의 형식이 예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그러니까 로스쿨 3년 나오면 변호사 시험 5번밖에 못 보게 해요. 왜냐하면 로스쿨이 들어오게 된 계기가 사법고시에 있어서의 너무 거기만 매달려 가지고서 이제 낭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니까 로스쿨도 이제 5회로 제한을 하는 거예요. 로스쿨 낭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업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는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선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당 또는 후보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하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아니고 바로 그 지금 서초구의 개표 현황에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 해당 당의 선거구 선관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맞는 지문이죠. 그다음 두 번째, 헌법은 탄핵소추 대상자로서 대통령 공직 헌법에 규정된 거랑 나머지 기타 개별 법에 이제 탄핵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랑 구별을 해봐라 이건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있죠. 국회의원은 없고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탄핵소추 대상으로 꼽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요거는 지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만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 헌법에 보면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그러니까 요걸 빼야지. 빼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죠? 헌법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위원 중에 한 명이 호선이 돼서 위원장이 되니까 당연히 여기 위원장은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고, 그래서 헌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도 여기 포함되는 해석을 해야 되겠고, 선거관리위원회법이라는 법률에는 각급 선관위위원회 위원만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좀 꼬아놨죠. 이런 거는 얼핏 찾기가 좀 어렵네요.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국회에서 선출하는 중앙선관위위원회에 대한 선출하는 심사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하죠. 국회 전체가 모여서 구성한 국회 전체 뜻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하고, 만약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냥 약식으로 하죠. 그래서 인사청문회라고 부르죠.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중앙선관위위원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이거 맞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회에서 선출하는 애만 국회 전체 뜻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검증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 준비했던 것들이죠. 그다음 4번. 선관위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당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다만 의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다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하고요.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할 때는 요구한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직접, 위원장이 소집을 안 해주면 자기들이 직접 모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법 11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은 앞서 살펴보셨던 헌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지 위원장이 아니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국회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는 오후 2시 그리고 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지만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해서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 자, 교섭단체 대표위원이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는 게 아니라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이 틀렸죠. 교섭단체 대표위원. 그래서 교섭단체가 갖는 권한이 이렇게 중요해요. 국회를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운영하는 거. 그래서 소수당은 어떻게 해서라도 합해져서 교섭단체를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상임위원장도 배분받고, 그런데 차이가 이제 정당 보조금 지급할 때 그 교섭단체를 구성한 보조금 반틈을 n분의 1로 하는 데는 들어가지 못하는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자, 2번 보시면은 정답은 나왔고, 국회는 휴회 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적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는 국회 회의를 연다. 즉 회의 재개죠. 3번 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 제출 의안을 수정 또는 처리할 때는, 이건 이제 정부 제출 의안을 어디서 정부가 제출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까지 됐네요. 자, 이거 처리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동의 받아야죠. 한참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지금 심사 꼼꼼히 들어보고 있는데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국회법 90조의 내용입니다. 의안의 철회. 자, 4번.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전체적인 계획, 물론 꼭 뜻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국회에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5조의 3에서 여기 주요 내용은 사실 이제 그 들러리 드리고 3번 지문 좀 중요하고 1번도 참 국회법이 좀 모서리에서 나왔죠. 근데 일단은 이제 운영에 관한 거 자꾸 우리가 뉴스 같은데 관심 있으면 서로 이제 삐져가지고서, 그러니까 야당이 삐져가지고서 협의를 안 해주면 뭐 그 변경안은 내일 먹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협의니까 합의가 아니에요. 협의를 해보고 협의가 안 되면, 협의가 안 됐더라도 협의는 한 거예요. 합의다 그러면은 협의의 내용이 합치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야당의 힘이 센데 협의해봤는데 안 해준다 그러면 이제 단독으로 개의하는 거죠.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9번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기가 끝난 판사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 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법원장의 연임 발령으로 연임한다. 원래 이제 그 대법원장만 5년의 단임이고 나머지는 대법관은 6년의 연임, 나머지는 10년의 연임 이러지 않습니까? 그 일반 법관의 연임의 과정을 써놨는데 이게 법원조직법 45조 2 1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헌법 110조 1항에서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 군사법원을 일반 법원과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달리하여 특별법원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게 특별법원이 예외법원의 뜻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헌법의 뭐 이제 틀 내에서 헌법에서 정한 틀 내에서 조금 뭐 받는 분야가 특수해서 특허법원 뭐 단심으로 진행하는 뭐 이런 선거 소송 이런 거하고 다르게 군사법원 아예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법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법관이 아닌 사람이 재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원래 안 되는 건데 헌법에서 특별히 규정이 됐으면 그때 비로소 가능해요. 이것을 우리가 특별법원 혹은 예외법원이라고 그러고 뭐 특허법원 같은 것처럼 행정법원 같은 것처럼 회생법원 같은 것처럼 좀 맞는 분야가 좀 독특하다 이런 것들은 그냥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는데 맞는 분야만 좀 다르더라. 그래서 우리가 특수법원 그러죠. 그래서 특수법원은 헌법에 규정이 없어도 되는데 특별법원은 헌법에 있어야 되고 그 헌법에 있는 110조 1항의 내용을 볼 때 군사법원, 특별법원으로 이해되더라 하는 것이 맞고요. 3번 비상계엄이 선포된 데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의 권한, 정부의 권한 다 특별한 조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 군무원의 범죄 하나에서 단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군무원,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그 초병초소, 유독음식물 이런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 단심을 할 수 있는 내용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 초병초소, 유독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제정 법률이 정하는 경우는 민간인도 할 수 있는데 군인하고 군무원에 한해서만 이렇게 돼 있죠. 틀렸고, 이 단심으로 하더라도 뭐를 하면은 또 못하죠. 사형을 선고하면 안 된다 그랬죠. 사형을 선고해서 단심을 하게 되면 굉장히 사형을 선고한 경우 단심을 하게 되면은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하나가 틀렸습니다. 4번 근무 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임 발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거. 사법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 근무 성적이 판사가 재판의 성향 이런 게 아니라 맨날 지각하고 뭐 이런 걸 말해요. 아시겠죠? 뭐 지각하고 뭐 결근하고 이런 것들 이런 걸 말이지. 그래서 판사가 자꾸 좌편향적인 자꾸 우편향적인 판결을 내리더라.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0번 보겠습니다. 탄핵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탄핵 결정에서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탄핵 사유가 되는 직무집행에서의 직무는 법제상 법에서 정해진 관계에서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당연하고요.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직무상의 행위란 법령 조례 또는 행정관의 관리에 의하여 그 지위의 성질상 필요하거나 수반되는 모든 행위 활동을 의미한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탄핵 결정을 하기 위해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재판관 1인이 거론이 됐어요. 그럼 누구에게 더 유리하냐? 일단은 맥시멈으로 6인 이상이 필요한데 9명 중에 6인 이상이 8명이 됐다. 그럼 오히려 청구인한테도 유리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사안이죠. 그때 박한철 재판소장이 임기가 다 돼서 1월 달에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이제 짬밥이 높았던 이정미 재판관이 대행을 하고 있을 때 얘기입니다. 헌법재판관 1인이 거론이 돼서 8인의 재판관으로 재판부가 구성이 되면 결원 상태인 1인의 재판관은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의견을 표명한 것 같다. 절대적인 수가 6명이 필요한데 1명이 빠졌으니까. 따라서 8인의 재판관만으로도 구성된 재판부는 탄핵 심판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다예요. 오히려 너한테 유리하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4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는 법적 관점에서 단지 탄핵 사유 전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법적 관점이죠. 그래서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 대통령 들어서 못 해먹겠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탄핵 사유로 들어갔던 건데 그 자체로서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거니까 뭐 기억나시겠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회의는 조사위원회 중간보고를 받고 조사를 장기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만 끝내자. 자, 이럴 때는 경우에 따라서 의결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의결로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단축할 수가 있더라. 자, 그 다음에 2번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 소속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자, 이거는 맞죠. 그래서 1번이 틀려서 정답이고요. 오히려 이제 나머지는 뭐 격가지 같습니다. 3번 국정조사는 국회 제적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거 유명하죠. 이건 국회 제적 4분의 1 이상의 요구.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의 특정 사안에 대해서 행한다. 4번 국감조법에 따르면 국정감사의 감사 대상기관 중 지방자치단체는 웬만하면 고유 사무에 대해서는 놔두는 게 좋죠. 그래서 사실 국회라 하더라도 대상이 특별시, 광역시를 대상으로 하고 이것도 좀 국가가 이렇게 위임한 사무나 재정적인 지원이 들어간 사무에 국한을 하고 물론 그 이제 그 뒤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들어있지만 그 지방자치단체를 하려면 요게 꼭 있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본회의에 의결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성남시 감사하겠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좀 까다롭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광역단체가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국회의장, 부의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임시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고 항상 사람 뽑거나 좀 난처한 것들은 무기명으로 한다 그랬죠. 제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그러니까 반 이상이 출석을 해서 그 출석한 사람 중에서 뭐 과반수가 아니라 무조건 많은 표만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왜냐하면은 자, 총선거하고서 의장, 부의장을 뽑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국회의원의 임기는 딱 4년인데 반반 잘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뒤로 밀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시점을 총선 임기 개시로 그냥 딱 못 박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 개시되고 내가 3개월 만에 의장으로 선출됐다. 서로 씨름하다가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의원의 임기가 2년이 채 못 되는 거죠.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 임기도 역시 여기에 맞춰야 돼요. 그 뒤에 이제 두 번째 하는 그 의장, 부의장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선출된 때로부터가 아니에요. 잔임 기간입니다. 잔임 기간. 그러니까 이게 2년이 아니라 선출된 때로부터 잔임 기간만. 그렇죠? 잔임 기간. 그래서 여기가 틀렸죠. 선출된 기간부터 이제 의장이 이제 부의장의 직을 수행을 하되 그 지금 보궐선거의 특수성을 살려서 잔임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자, 그다음에 3번. 옳은 거니까 정답은 벌써 나왔네요. 3번.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합니다. 의장은 위원회 출석에서 발언할 수도 있고요. 대신에 표결에 참여하면 안 되겠죠. 뭐 자기가 이 위원회, 저 위원회 다니면서 다 의결권 행사하면 안 되겠죠. 발언은 할 수가 있고요. 출석에서. 그래서 3번 뒷부분이 틀렸고요. 4번. 의장이 심신, 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 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는 이때 선수가 어떻게 되죠?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의 부의장 순으로 하는 거지 여기 뭐 나임 순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3번 대통령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통령은 국회 출석에서 발언할 수 있는 권한만 있고요.
또 서한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만 있고 국회가 부르면 달려갈 의무는 없죠. 서한으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또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정부위원은 이제 가서 이제 응해야 될 의무까지 있는 것이죠. 자, 2번 계엄사령관은 계엄 시행에 관하여 일단 국방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엄사령관은 이제 일선 현역에 있는 군인 아니겠습니까? 다만 전국을 계엄을 하는 혹은 대통령이 직접 지휘 감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이거 맞죠? 정답입니다. 3번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는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빚은 갚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딱 신호 위반하면 딱지도 내야 됩니다. 행정상의 책임도 지는데 형사상 소추만 이 형사상 책임을 안 진다 그러면은 퇴임에도 안 지는 건데 형사 중에 소추만 못하는 거니까 뭐 수사기관이라든가 검사가 공소제기를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4번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복권을 명할 수 있고 일반 사면의 경우는 규모가 크죠. 법원에서 재판한 거를 싹 다 그 종류별로 사해버리는 거니까 국회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 행동자유권, 이제 행복추구권으로 파생된 것을 싹 다 이제 어떤 그룹별로 모아놓은 것 중에 하나죠.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가치 있는 행동만 그 보호 영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의 생활 방식, 취미에 관한 사항, 심지어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도 있죠. 안전벨트 매고 안 매고 이것도 여기 권리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위험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하므로 술에 취한 상태로 예를 들어서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맞아요. 잘 보셔야 되지. 제한하는 건 맞는데 과도한 제한은 아니죠. 침해는 아니지. 그래서 사펀이죠. 왜? 공익을 위해서니까. 그 다음에 2번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의 보호 대상으로서의 행동이란 국가가 간섭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국가가 간섭하지 말 것이에요. 국가야 나 좀 도와줘. 도와줘야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행복 추구권 자체가 자유권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병역 의무 이행으로 현역병 복무도 국가가 간섭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에 속한다는 점에서 이건 아니죠. 현역병으로 복무할 권리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의무로서 일반적으로 내 마음대로 그냥 현역으로 갈 수 있는 것을 권리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취지는 참 기특한데 여기는 틀렸습니다. 병역 의무 이행을 나는 무조건 현역으로 가고 싶다. 나의 권리다. 왜? 나는 그러고 싶으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헌법 10조에서 보장되는 행복추구권 속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이 포함되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으로부터는 계약 체결 여부, 계약 상대방의 방식과 내용 등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계약의 자유가 파생된다. 맞습니다. 4번 헌법 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자기결정권도 하나의 내용이죠. 일방적 행동의 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 운명에 대한 결정 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 이게 자기 책임이죠. 네가 결정한 이상 네가 책임져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인이 경영하는 기업을 국가 소유로 하거나 공공단체 소유,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우리 헌법 126조 내용이죠. 2번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농지 처분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경자유전의 원칙이죠. 농사 안 짓는 애가 농지를 갖고 있어 투기 목적으로 빨리 팔아 이런다고. 자, 그런데 이행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행을 안 하면 이행할 때까지 계속 올해도 이행 안 했어? 그러면 땅 가격이 얼마를 때립니다. 근데 그게 조금 가했어요. 전체 농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 그럼 5번 때려버리면은 이제 땅값보다 더 많은 것을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하게 될 상황인데 그 처분명령이 매년 이행할 때까지 1회 부과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지나치지 않다고 봤습니다. 투기 목적으로 갖고 있고 더군다나 계속 강제하는데도 지금 5번 5년간 개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괜찮다고 봤고, 자, 그 다음에 3번 불매운동의 목표로서 소비자의 권익이라고 할 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영역, 서비스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상품의 질이나 가격, 유통구조, 안전성 등 자, 시장적 이익에 국한된다고 잘 기억을 해주세요. 시장적 이익에 국한되고 불매운동의 일환으로서 시장적 이익과 상관이 없이 예를 들어서 무슨 정치적 주장을 한다든가 이런 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럼 정답은 4번 같은데,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창고 면적의 최소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중, 이게 이제 도매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규모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규모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이것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 의무를 위반한 거 아니냐. 왜 나는 이 조그맣게 아담 사이즈로 하고 싶은데 꼭 일정 부분 이 정도 면적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영업을 이 면적도 구입 못한 애들은 하지 말아라는 뜻이 아니라 그 제한의 의미가 아니라 최소한에 필요한 어떤 면적을 정한 거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주 지엽적인 건데 좀 중요한 거는 3번 질문 조금 어려운 질문이고요. 1번은 이제 쉽고, 그다음 2번도 100분의10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말도 더럽게 안 듣는 놈을 불순환으로 투기 목적으로 갖고 있는 애에 대해서 5번의 기회를 주는 거니까 이것도 합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4번은 조금 이제 너무 지엽적인 거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졌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도 한 이지선다 정도로 밖에는 느껴지지 않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집회자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국무총리 공간 경계지점으로부터 법원, 국회의사당 다 바뀌었죠. 100m 이내 장소에서 5개 집회 시를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법률 조항은 집회자유를 침해한다. 맞습니다. 집회자유는 시간, 장소, 방법, 목적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 행위는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지휘, 참가, 장소, 시간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맞죠. 자, 그다음에 외교기관 인근의 5개 집회 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또 외교기관 등의 기능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외적인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절대 안 되는 그 헌법 불합치 결정 받아서 여러 개 바뀌었잖아요. 예외. 그래서 그 예외를 또 가지고 갔더니 그거는 침해하는 거 아니야 이랬고요. 자, 그다음에 4번. 국회는 헌법적 기능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국회의사당이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예외 없이 5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국회의 어떤 입법활동에 저해를 줄 수가 있으니까 아니 다 없어졌다고 그랬죠. 지나친 규제 맞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공간, 국회의사당, 법원 다 죽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17번.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료광고 심의기관이 행정기관인가 여부는 기관의 형식에 의하기보다는 실질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많다는 얘기죠. 민간기관의 탈을 쓴 행정기관. 민간 심의기구가 심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권의 개입 때문에 사전심의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건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헌법이 금지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맞습니다. 2번. 출판사, 인쇄소 등록에 관한 법률의 규정 중 음란한 관행물, 음란에 대해서는 여기 이 사안에서는 음란은 그 표현의 자유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저속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속은 너무 불명확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위헌 결정 받았죠. 요거는 보호대상이 아니니까 심사 안 한다지. 근데 이제 요게 나중에 형법에 관한 그 판례에서 음란한 표현을 표현의 자유에서 포함 안 시키는 게 아니라 이거는 표현시킨다라고 판례가 변경돼요. 그래서 이제 판례가 변경되면 그러면 음란한 표현도 이제 허용되는 거냐? 아니에요. 표현의 자유인데 그 제한 정도와 공익성의 정도를 저울질해 보니까 물론 이제 사전 검열은 안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합헌. 그래서 음란한 간행물은 여전히 지금 규제 대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음란이라는 표현이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 밖에 있다라고 봤던 이 사안이에요. 그리고 저속은 들어가고. 근데 이제 보니까 음란한 간행물 부분은 헌법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전체적으로 맞죠. 저속한 간행물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반해서 나아가서
성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배경까지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십사 하는 거고요. 신문 등 지능에 관한 법률의 등록. 자,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보다 좀 밑단계라고 그랬죠. 신고보다는 위고 허가보다는 밑에. 인터넷 신문의 명칭, 발행인, 편집인의 인적 사항 등 인터넷 신문의 외형적이고 객관적인 사항. 자, 내용을 제한하는 거예요. 신문의 내용을 제한하는 거예요. 어떤 외관적인 형식이라든가 어떤 시설 이런 것에 대한 제한이죠. 시설에 대한 제한. 이는 인터넷 신문에 대한 인적 요건의 규제 및 확인에 관한 것으로서 인터넷 신문의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사전에 통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내용에 대한 것도 들어가는데 요거는 예를 들어서 허가가 아니란 얘기죠. 허가는 허가하고 등록하고 차이점은 허가는 원칙 금지 예외 허용. 요거는 등록은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의미니까 설사 내용적인 부분을 실질적으로 외형에 관한 거고 실질적으로 내용에 관한 거라 하더라도 허가가 아니니까 사전 허가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내용도 아니라고 봤어요. 요거는 객관적인 사항이었어. 내용도 아니고 설사 내용으로 보더라도 허가는 등록은 허가 밑단계니까 합헌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요건 이제 객관적인 외형적이고 객관적인 거에서 내용이 아니어서 사전허가 금지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4번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되므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이거 이제 판례가 바뀌었다 그랬죠. 인체구조 및 기능에 관해서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준다는 기능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려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업 광고이긴 하지만 표현의 자유 대상되고 나아가서 요게 옛날에는 국민의 보건과 관련해서 너무 시급성이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규제는 사전검열 아니다 그런데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판례가 바뀌었죠. 그래서 사전검열 금지 대상 된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되고 나아가서 사전검열 금지 대상 된다.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8번 신체의 자유 및 적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형벌법규는 문헌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이라든가 유추 해석을 하게 되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합니다. 애매하게 써놓고 이게 이런 뜻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세법률 조세나 범죄 형벌에서는 확장 해석 유추 해석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형벌법규 해석에서도 법률의 문헌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연역 등을 고려. 자, 목적론적인 해석도 일정 부분 허용은 돼요. 근데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는 게 요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를 합니다. 자, 이거는 너무 과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호시설에 갇힌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변호사로 조력도 받을 수 있고 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호장치로서의 문호가 열려 있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3번.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란 변호인과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 사이 충분한 접견교통을 허용함은 물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비밀이 보장되고 부당한 간섭이 없어야 된다. 그렇죠. 이거는 뭐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돼서는 안 돼야 된다 그랬다가 갑자기 근데 시간, 장소 이런 것은 제한할 수 있어요. 이제 꼬리 내렸던 건데 자, 이러한 취지는 변호인과 미결 수용자 사이 서신에도 당연히 적용이 되죠. 편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변호인으로부터 온 거다. 변호인한테 보내는 거다. 못 뜯어봅니다. 원래 그 서신 개봉이 있는데도 못 뜯어봐요.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12조 2항에서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 절차나 수사 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형사상 자신의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맞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9번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의석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구정당법의 정당 등록 취소 조항은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4년 동안 한 번도 참여 안 한 거랑 매번 나오는데
나오는 과정에서 성적이 안 좋은 거랑 제가 시험을 무단 결석한 애들은 퇴학 처리해도 되지만 열심히 보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걸 그거 하는 것은 너무 과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게 이제 있으면 지금 이제 없어져서 그런데 요게 있으면 새로 신생 정당들이 아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는 가지 말자.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석도 못 얻고 백분위도 못 얻으면 정당이 이게 이제 등록이 취소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정당의 활동의 자유도 굉장히 제한다 그래서 없어졌죠. 자 2번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하거나 다른 정당이 합당할 때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합동회의 결의로서 합당할 수가 있다. 전체 당원들이 다 찬성을 해야 되느냐 그걸 대표하는 기관이라든가 혹은 우리 정당 자체 대표기관이나 그것을 정당에서 우리는 요 기관에서 우리의 한 의사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정당법 19조의 내용입니다. 3번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해산된 강제산이죠.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은 해산된 날로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 선거일까지만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영원히 사용 못합니다. 헌법재판소법이 개정이 되지 않으나 못해요. 헌법재판소법이 못하도록 돼 있고 지금 이거는 이제 그 임기 만료까지만 못하게 하는 것은 이게 자진해산 같은 거, 그렇죠? 등록 취소 같은 경우, 강제산의 경우에는 현행 헌법재판소법, 현행 정당법이죠. 죄송합니다. 정당법 41조에 하게 되면은 이항에 의해서 정당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이거는 영원히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태까지만 사용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거는 좀 구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당의 시도당 하부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 당원 협의회 등의 사무소는 안 된다 그랬죠. 사무소는 안 돼. 당원 협의회는 되는데 사무소는 옛날에 지구당의 개념에서 안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사무소를 두는 것은 금지한 것은 괜찮아요. 사무소는 둘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제 지구당의 개념에서 근데 지구당에 대한 지금 평가도 이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죠. 곧 있으면 아마 지구당에 대한 것도 좀 바뀌어서 또 되지 않을까. 뭐 그럼 그때 이제 또 누가 헌법재판소 들고 가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시대적인 변화가 바뀌었으니까 합헌 이러면 이제 또 계속 유지가 되겠죠. 일단은 지구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조금씩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제 거기가 찻대기로 돈 받다가 걸려가지고 지구당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지금은 중앙당하고 시도당 두 개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번호입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위헌결정이 나면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소한다. 맞죠?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법 47조 1항의 내용이고 행정작용을 포함한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있어서 판단이 유탈됐다는 얘기는 정말 꼭 필요한 내용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옛날에 재심사유가 안 된다 그랬다가 재심사유가 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판례가. 그래서 2번 요건 이제 틀린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만약에 판단 유탈이라는 건 거예요. 지금 무죄 판결, 예를 들어서 유죄 판결이 났는데 알고 봤더니 증인의 증언이 위조됐다는 사실이 그 수사기관한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냥 그러고 덮어버려가지고 나중에 나왔다. 그럼 그 증언이 나왔으면은 결정적인 증언 때문에 재판 결과가 다 달라졌을 텐데 그게 판단을 정말 꼭 해야 될 사항이 빠진 거예요. 유탈이라는 얘기는 고려해야 될 게 빠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유죄가 됐다면 후에 이제 사정이 바뀐 거니까 재심의 사유가 된다는 건데 헌법 재판에 있어서 헌법 소원에 있어서도 똑같은 맥락이 적용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형벌에 관한 거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없애주죠. 그래서 그때부터가 아니라 소급해서 해주는데 종전에 합헌으로 된 결정된 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통설 판례가 그 전까지 합헌 결정 후 국민의 컨센서스를 존중해 줘야 되니까 그때까지만 하고 그 다음날까지만 소급하자 이렇게 이제 통설 판례인데 이제 법이 정해져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관련해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대해서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된 사건이 있다면 그 합헌 결정이 있는 다음 날까지만 그 합헌 결정인 여기 합헌 결정이겠죠? 합헌 결정이 있는 그 다음 날까지만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그 사이에 만약에 교도소에 살았던 애들은 형사보상도 받을 수가 있고 재심도 청구해서 무죄로 다 되는 거죠.
4번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결정 이유라고 하는 것은 주문에 이게 합헌이야라고 하는데 그 배경이 된 이유들이죠. 재판관 5인만이 찬성을 했다. 그러면은 5인만이 찬성을 하면 6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5인 가지고서는 이게 구속력이 나올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기속력이 만약에 특히나 헌법 불합치 결정 같은 것에 있어서 이 기속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역시 실질적으로 위헌적인 소지를 가져야 되니까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상으로 헌법재판소에 관한 위헌 결정까지 해서 2020년 지방직 7급 헌법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 문제풀이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시고 전체적으로 좀 쉬운 거는 좀 많이 쉬워 보이고 좀 까다로운 것도 역시 까다롭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느 시험이 쉬운 시험이 있겠습니까? 초등학생들의 쪽지 시험도 어려운데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되신 분들은 좋겠지만 또 안 되신 분들은 안 되신 분대로 또 다음 시험에 대비하고 또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도 시험이라는 게 이 정도 범위로 나오는구나라고 해서 길라잡이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지방직 시험 7급 시험 헌법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